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식회사 그린진 대표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업의 전략 수립 과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것은 그 체외진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요. 오늘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나누기에 저희의 주요 목표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워낙 세분화된 의료기기 시장, 과연 우리가 어떤 제품을 목표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내 론치도 사실은 굉장히 벅찬데 사실 세계화, 글로벌라이즈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자주 받곤 합니다. 또 하나는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전략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략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활용하셔서 쓰실 수 있게끔 하고요. 분석을 기반한 실제의 전략과 사례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팩트들 그리고 또 임플리케이션들을 뽑아내실 수 있게끔 하는 좀 더 정보에 가까운 내용들을 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목표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전략의 핵심인 제품. 우리가 사실 제품이 킹입니다. 이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그때 저희가 어떤 요소들을 주요로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계화가 정말 처음부터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 안에서 한국을 보는 관점으로 전략 수립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차이 나는 의료 행위 및 연관 시장.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세계화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 국내 시장만으로는 성장과 수익 창출이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분명합니다. 또 하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남의 역량을 빌리거나 사는 파트너십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때 파트너십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 페이지들을 사실은 전략 프레임워크나 전략 또는 사례, 그다음에 팩트에 대한 것들로 마킹을 따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스토리라인 중심으로 특별 주제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용은 다소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다소 산만하지만 특정한 팩트 중심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도움이 되고 싶은 가장 그 마음 때문에 사실 다양한 각각 세부 시장 안을 목표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부라도 이 장표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다양한 내용을 다소 산만한 구조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전략 수립의 과정을 좀 개괄하는 페이지들을 먼저 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는 우리의 기회 요인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회 요인의 탐지에는 궁극적으로 시장을 분석해서 현재 시장 및 내부 역량을 가지고 분석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그런 케이스를 연구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이런 기회 요인들의 타당도를 평가해서 그 중에 가장 최적의 기회 요인을 저희가 가지고 목표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때 타당도 평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매트릭스가 결국은 질병과 시장의 이해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성장성과 그다음에 저희 진단 같은 경우 현재 진단이 갖고 있는 제한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전반적인 밸류체인 안에서의 구매자와 사용자, 환자, 그다음에 사용하는 의사 이런 전문가들의 키니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요. 저희의 경쟁 제품과 대체 제품을 분석해서 사실 이런 질병과 시장의 기회 기반으로 있어서 매력도가 높은 제품을 고르고 무엇보다 특정 회사와 제품의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우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켓 리더십을 가져가는 그런 제품군으로 해야 되고요. 실제로 시장의 매력도는 떨어지나 아직 우리의 역량은 굉장히 약한 것은 나중에 파트너십을 통한 전략이나 를 통해서 사실 구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시장은 사실 아직 약하지만 우리의 역량은 강한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 시장을 저희가 손쉽게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늦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조금 나중에 이 부분들을 같이 메이저 포트폴리오로 같이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회사와 제품의 역량 기반을 분석할 때는 저희가 제품 개발 역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임상의 평가 역량이나 이 관련된 구매를 하는 구매 소싱 역량,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허가 역량, 또한은 제조 품질의 관리 역량, 마케팅 역량, 그다음에 우리의 네트워크 파워들을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타겟 제품, 가장 매력적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고른 다음에는 상세 시장 분석 및 벤치마킹, 그다음 마스터 플랜, 이때는 특히 시나리오 기반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된 저희가 팀워크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구현을 시작을 해야겠죠. 저희가 기회 요인 탐지에 있어서 목표 지역을 한번 분석의 예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제 체외 진단의 시장들을 큰 권역별로 해가지고 나누면 이렇게 시장 분포가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 나머지 3분의 1을 유럽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중국 포함해서 3분의 1인데요. 점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고 이머징 시장이 커져서 사실 미국의 시장의 포션은 좀 더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비드-19을 통해 가지고 사실 시장은 또 더 많이 재편이 됐습니다. 이거는 분석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이렇게 사실 분석의 예를 가져왔고요. 실제 이런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저희 같은 조금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장이 1조 이하는 보지 않는다.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 시장 사이즈를 봐서는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시장들이고요, 대부분. 그런데 특정 연도에서 창출된 시장 사이즈를 좀 보시고 그 부분들의 특히 성장세들을 같이 보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전략의 프레임워크 중에 사례 분석의 사례들을 조금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왜 하필이면 글로벌로 우리가 아주 초기부터 고민해야 되는지에 굉장히 좋은 예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 대상의 사례이기도 해서 저는 비오메리오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특정 업체를 여기서 거론하게 돼서 조금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좀 과거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실 큰 임팩트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실 생각이 되어져서 이걸 좀 과거의 비오메리오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왜 비오메리오냐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선도업체들은 사실 M&A를 통해서 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비오메리오는 업력이 사실 50년 이상이고 우리 같이 작은 나라인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글로벌라이즈를 해서 전 세계 150개국에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올게닉 그로스가 모조리티였다는 것이 굉장히 큰 저희의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어서, 그리고 R&D에 대한 투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한 12% 이상을 투자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M&A를 했던 2012년 전에 이 히스토리를 조금 더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올게닉 그로스가 이 회사는 애뉴얼 세일즈의 그로스를 견인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꾸준히 아주 예쁜 성장의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라이즈를 하고 이런 회사가 어떻게 올게닉 그로스만으로 해서 이런 꾸준한 성장대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실제로 그 당시에 유럽 시장보다는 사실 비오메리오 토탈의 세일즈 그로스의 실제 세일즈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5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유럽과 이들이 메이저 마켓으로 여기는 미들 이스트, 아프리카까지의 시장은 한 4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 7년 동안 미국에서는 30%,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81%, 아시아에서는 배가 넘는 160%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장의 그로스를 실제로 보면 네트의 그 사이즈들도 저희가 사실 분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돼서 2005년과 2014년에 이렇게 세일즈 포션이 많이 달라진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성장의 견인, 그러니까 성장의 견인, 꾸준한 성장의 견인을 위해서 각각 다른 여러 나라의 리스크들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신규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반적인 시장 성장에 굉장히 크게 견인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들은 사실 성장과 더불어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성장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오메리오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year on year, 그래서 해마다의 성장들을 각각의 시장, 저희가 크게 얘기하는 성장의 이제 저희가 이머징 마켓으로 크게 거론되는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이런 것들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 뭐 어느 해는 그 전해보다 54% 성장했다가 거의 마이너스에 가깝게 성장을 못했다가 막 이러면서 바뀌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0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견고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물론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도 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머징 시장에서의 그 시장 견인은 사실은 예측 안 되는 리스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성장의 주요국에서의 진입 및 기회 탐지는 궁극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특정한 제품들이 그때 또 들어가서 전체 시장을 견인했는지에 대한 모습도 같이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의 사례인 특히 랩체인 같은 경우 토탈 오토메이션이 되면서 작은 또는 일부 POCT 기반이나 아니면 작은 설계 기반으로 했던 것들이 오히려 밖으로 빠지고 주요한 머조리티의 그런 시스테마틱한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면서 성장들이 좀 바뀌는 이런 사례들을 또 같이 보여드리고요. 처음에 비오메리어가 인도에 바이타민 D와 바이다스 기기를 집어넣어서 전반적인 성장을 되게 크게 이루었고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또 우리가 평가할 때 봐야 될 것은 어떤 특정 업체의 성장이 실제로 전체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서 더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됩니다. 특히 IBD 인디아 시장 자체가 사실 좀 성장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오메리어가 실제로 그 시장 자체의 성장보다 얼마나 더했는지 덜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비오메리어 전체 시장 대비해가지고 인도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인도 전체 시장에서 성장을 했고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어느 해에는 사실 좀 덜 성장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 이벤트를 최대 활용해서 그 몇 년 동안은 비오메리어가 굉장히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도 고성장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이런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을 분석할 때도 실제 그냥 단순한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례 기반에 있는 그런 정황적인 부분도 같이 보면서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희 미국의 FDA는 회사로서는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 전체 시장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진입이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것입니다. 특히 진단이나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큰 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FDA가 주관하는 사실 제품의 허가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클리어법에 의해서 실제로 검사실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여기는 CMS가 사실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검사실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들어가서 클리아 랩에서는 사실 클리아 랩이 주관해서 특정 제품들을 전체에서 쓸 수는 없지만 특정 클리아 랩의 품질 시스템 하에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의 론치를 사실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FDA의 허가를 받게 되면 전 영역에 의해서 전 영역에 사실 판매가 가능하고 클리어법에 의한 요 안에 검사실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특정 검사실에서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규제 대상과 목록 제출, 그다음에 분석과 타당성 평가, 임상 타당성 평가, 관련되는 품질 체계, 부작용 사례 보고, 시판 후 감시가 각각 다른 틀 안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사실은 제품을 론치할 플랜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그 진단을 검사하는 검사실이 전체적으로 이런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랩이라고 부르는데요. 랩의 전체 개수는 약 한 23만 개가 되고요. 그 23만 개 중에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검사를 하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클리어 웨이브드 랩이라고 해서 작은 오피스나 실제로 그 훈련받지 않은 그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클리어 랩이 전체의 약 80% 정도, 75%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랩이 되겠습니다. 실제 IBD의 제품의 허가 상황들을 보면 클리어 웨이브드의 제품들은 사실 조금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리어 웨이브드는 훈련받지 않은 그 의료진들이 간호사나 의사들도 아주 손쉽게 이거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OTC 제품을 허가받을 때 필요한 유저빌리티 테스트와 비슷한 테스트들을 같이 겸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훈련받지 않은 의사나 의료진들이 사용하기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저희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사실 각 국가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저희는 좀 더 그 제품을 선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국가별 차이들에 대해서 같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료기기나 진단에 있어서는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 전략을 짤 때는 머니 이즈 킹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진단이나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프로덕트이 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시간을 많이 가지고 사실은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선도하는 제품, 남들보다 더 좋은 제품을 시장에 론치하여야만 사실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텐데요. 선도 제품의 선도 제품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기반, 남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성능은 사실 특히 진단이나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홀더가 의사뿐 아니라 환자뿐, 막상 그 수혜를 받는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 그 다음에 정책 입안자들, 그 다음에 중간에 판매하는 유통업체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능에 대한 리ኳ어먼트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허가는 헬스케어는 규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품을 오래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실 엔트리 티켓을 갖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허가는 엔트리 티켓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별로 다른 허가, 아직 하모나이즈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허가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그 허가의 주축이 되는 그 관리자들의 핵심 질문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셔서 사실은 이런 실패가 없이 움직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그 핵심 기술과 기술 원리에 대해서 저희 고민할 때는 실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의 약점과 단점을 다 같이 가지고 실제 시장과의 정합성을 보고서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리퀘어먼트에서 그 허가 등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례를 들면 중국의 그런 허가 등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허가 등록은 실제로 보시면 제품당 이거는 비용을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총 지출이 실제 한 2억 가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허가 등록의 기준은 2등급의 기준에서 지금 수입 제품의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사실은 보통 24개월 이상, 정말로 빨라도 이거는 거의 미션 임파서블의 사례인데 13개월에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출에는 저희가 처음에 여러 가지 시험소에서 하는 뭐 중간에 비용이라든지 사실 임상 비용이라든지 우리의 내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들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이 중국의 허가 등록 기간은 2등급 기준으로 이 전반적인 틀은 제품을 발송해서 시험소 테스트를 들어가고 클리니컬 테스트, 여기서 클리니컬 테스트 스타디 인증을 받은 허가를 받은 다음에 클리니컬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CFDA가 리뷰하는 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국가마다 많은 허가 등록의 이런 상황들을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저희가 준비해야 될 다큐멘트들을 각각의 허가 등록의 틀에 맞추어서 어떤 문서들이 들어가는지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자세히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다 실제로 각각에 관련해서 다른 이 프레임워크, 이 허가의 프레임워크 상에서 사실 각각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차이나게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주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각 내용들을 보더라도 거기서 기술 자체의 그런 포인트들이 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한 번 진행하면 만약 국내 허가가 진행됐던 모든 서류들을 그대로 다시 다른 시장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중에서 일부 유사한 부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비슷한데 그것들을 보는 항목과 짜집기의 그 구성이 사실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같이 고민하시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세계화를 생각할 때 그러면 파트너십을 최대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회사가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파트너십은 사실은 판매 유통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저희의 그 판매자들을 찾기 위해서 전시회에 나가셔서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찾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런 판매 유통 파트너십을 고민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해당하는 페이지는 전략의 프레임워크에 해당하게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는 저희가 유통구조의 계획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몇 단계 유통을 우리가 목표할 것인가. 결국 최종의 병원 또는 최종의 랩 또는 최종의 가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통은 몇 단계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하고요. 또 지역은 보통 이 우리가 커버하려고 하는 특정 국가에서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한번 구별해 볼 것인가. 그다음에 이때 독점의 조건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테리토리별로 독점을 줄 것인지 아니면 오픈을 해서 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본사의 마케팅, 영업, 특히 기술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보셔서 실제로 유통의 파트너가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저희가 이제 파트너의 물색 및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파트너 예상 개수, 선별의 기준, 파트너들의 프로파일, 그다음에 저희와의 전략적인 정합성,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랑 잘 맞는지, 그다음에 컬처가 또 같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사실은 파트너십의 조건과 협상, 결국은 계약서로 전반적인 걸로 다 마무리가 되는, 그다음에 대표되는 조건과 협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의 브랜드 이퀴티를 소비자 선호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다음에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수익성은 우리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합작하게 되게 되면 파트너십에 하게 되면 집중도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예시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하는 콜라보레이션과 사실은 같이 이제 지분을 섞어서 하는 JV나 또는 M&A를 통한 그런 합작, 콜라보레이션의 경우 어떻게 차이 나는지까지를 제가 한번 프레임워크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한 뒤에 시나리오 기반의 협상을 들어가야 합니다. 유통 파트너 선정에 있어서의 시장 특화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례를 어떤 사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인도네시아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11월에 수입 허가증에 대한 권한 분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오픈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인구가 크고요. 그 다음에 점차 영역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누구나 사실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초기 진입이 좀 어려워요. 우선은 운영이 좀 용이하지 않고 투명성이 크지 않아서 사실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뭐 사실 뒷돈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그만큼 초기 진입은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게도 인도네시아 시장은 한번 진입한 업체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성장, 민영병원에 대한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영병원이 오픈돼 있고 그리고 그 민영병원들이 실제로 우리로 치면 코스닥이나 저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굉장히 큰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크고 그다음에 랩도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큰 랩들이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다수의 파트너들을 지지부진하게 논의하기보다 굉장히 큰 파트너로 좋은 제품이 있다면 큰 파트너와 다이렉트하게 크게 협상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이 갖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자체 내 성장, 자체 내 생산하는 자체 내 브랜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업체로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항으로는 실제로 제조사와 유통사의 수입 허가증이 그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업체가 제조사와 유통사의 수입 허가증을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부품의 수입은 가능하지만 완제품은 사실 어렵고요. 유통으로 되고 있는 회사는 사실 부품에 대한 수입 허가증은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등록증 허가증은 양도 양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회사까지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허가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생산 허가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스템이 총대리와 등록 주체, 수입 이것이 사실은 각각의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사실 좀 빠른 부분이라 어떤 업체들은 우선 굉장히 좋은 조건, 무조건 막 좋은 조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총대리나 아니면 수입이나 그다음에 리갈 리프레젠터티브나 이런 식의 그 계약을 빨리 맺으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양도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진입이 막혀버리는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잘하고 이것이 주는 리스크 분석을 하지 않고 덥석 우리한테
관심 있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바로 계약했다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다음에 진입하시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곤 합니다. 다른 전략의 프레임워크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디스트리뷰터를 매니지할 때 여러 가지 레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크게는 오너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직접 사실은 법인화를 통해서 디스트리뷰터를 아예 디스트리뷰터 그쪽에서 구축을 하고 그래서 자회사를 구축해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수입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일부만 지분을 갖고 JV로 사실 들어갈 수도 있고 합니다. 아니면 일부 재고만을 우리가 갖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너십에 대해서도 그 포인트가 특정 디스트리뷰터의 회사냐, 그 다음에 특정 설비냐, 아니면 일부 자산이냐들을 같이 놓고 저희 고민할 수가 있고요. 운영에 있어서 참여에 있어서도 이때 파트너십들이 특히 디스트리뷰터 파트너십들이 운영의 참여들을 얼마나 더 시킬 것인지는 저희가 광고 투자 확대나 CRM 매니지먼트나 그다음에 새로운 포맷을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떤 식의 인테그레이션을 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따로 가져갈지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저희가 어떤 그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발행하거나 지형적인 커뮤니티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다른 요소들을 저희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디스트리뷰터들 간의 경쟁을 조장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이 커트롤 엣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지, 마진 구조를 좀 차별화할지, 선별적인 교육 및 홍보나 협조를 강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민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실제로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조금 더 좋을지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각 회사가 지금 갖고 계신 뭐 현재 지금 투자 면에서는 이 중에서는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를 다시 고민할 수도 있고 이걸 운영할 때 있어서 복잡성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것들을 계약이나 이런 내용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복잡성 그다음에 실제 지금의 다른 업체들이나 다른 현재 상황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조금 요즘 추세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 틀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이런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운영할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이런 레버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오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사적인 그런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시장을 진입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전략의 프레임워크들을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처음에 시장 공략을 할 것인지 앞에 이 팁에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뒤가 시장 확대 및 침투를 강화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장을 우리한테 꽉 고정하는 시장 픽세이션의 이 세 가지 단계들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시장에 어떤 제품들이 그런 시장 공략의 선봉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 확대를 할 수 있는지 시장을 픽세이션 하는 데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서 지금 갖고 있는 제품군들 안에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특히 가격적인 면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진입할 때의 용이성을 결정짓기도 하고 우리 회사의 그 수익성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력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요. 이 프라이싱에 대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때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사실 처음부터 이런 전략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고민할 것이 이 일을 진행하는 실제 당사자들한테 결국은 나중에 이 평가를 무엇으로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컨센서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룹적인 그다음에 모든 인원들의 팀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인 그런 실행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장 공략의 선봉에 대해 하는 제품은
사실은 무조건 우선은 굉장히 높은 디맨드가 있는 제품. 이러면서 우리 회사 내에서는 우리가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강력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제품. 그다음에 우리한테 프로핏도 좀 커서 우리가 프라이싱에 있어서 처음에 좀 공격적인 프라이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시장 공략의 선봉책으로 세우시는 게 좋고요. 이때 이 프라이싱 임플리케이션에서는 실제로 가격을 선정함에 있어서 처음에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전체 시장에 오픈하기보다는 특정한 목표 지역, 특별한 권역 안에서 그거를 시작하시는 것을 오히려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가 결국은 뭐 특정 기기의 판매 대수라든지 해상 시장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언제 월별로 집계할 것인지 큐별로 집계할 것인지 그거의 목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특히 POCT이면서 면역 진단 같은 경우는 특히 예전에는 PCT 같은 경우가 가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PCT 같은 경우가 처음에 공략의 선봉에 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특정 그 패널들,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크고 많이 쓰는 것들, 그래서 그 디맨드가 큰 것들을 그 뒤에 얹고, 그 다음에 시즈널리티가 있지만 이 특정 원래 퀄리티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프로덕트로 쓸 수 있는 예시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에 시장 공략에 선봉했을 때는 특정 지역을 조금 작게 해서 선도 프리미엄 업체보다 한 좀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공급해서 시장 마지막 파이널은 같지만 병원이 더 마진을 많이 가지는 구조로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짠다든지 그때 그러면 프로모션은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래서 저희가 상품과 그것의 프라이싱 그다음에 프로모션 전략들을 같이 고민하시는 이런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세부 시장에 대해서 보실 때는 시장의 파이널 가격도 중요하지만 유통에 있어서 각 시장이 지금 갖고 있는 유통 마진, 평상적인 유통 마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OTC 제품 같은 경우 지금 가서 슈퍼마켓에 가보니 얘가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한 3배는 비싸게 팔고 있더라. 그러니 이 시장은 진짜 마진이 너무 좋은 시장이어서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오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유통 마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여러 단계로 적용돼서 결국은 공급가를 보면 사실 특정 국가보다 훨씬 더 낮은 공급가로 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이것은 예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특정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성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호북성에서의 유통마진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본 걸 예시로 갖고 와봤는데요. 그 지역적인 걸로 좀 경쟁력이 있는 완푸라고 하는 회사의 PCT 제품과 그다음에 아까도 소개시켜드렸던 비오메리어의 PCT 제품 같은 경우가 병원의 검사비는 사실 같을지 모르지만 병원 공급가가 굉장히 달라서 실제로 병원이 먹는 마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의 마진이랄지 이런 부분이 달리 이렇게 되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특정의 중간의 스테이크홀더의 마진을 크게 주면 이 자체가 인센티브가 돼서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초기부터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이게 지속성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장 공략의 선봉으로 쓰는 제품은 특정 지역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브랜드 입지가 생긴 다음에는 이런 대리점 공급가를 다른 시장에서는 좀 높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시를 들어드린 케이스를 보면 실제 이제 탑 플레이어보다 사실은 이제 늦게 진입하는 현지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거의 반값에 대리점 공급가를 가져가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나 엔트리 스트레러지를 사실은 이것은 꼭 중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워낙 시장이 커서 저희가 단위별로 전략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크게는 제품,
그리고 그 제품의 포트폴리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과 확장, 픽세이션 단계별로 사실 다른 제품군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허가와 등록의 역량, 그다음에 저희의 프라이싱 포인트, 그리고 그때 어필링 포인트와 우리의 전략에 대한 그런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판매 유통 같은 경우는 목표 유통 구조에 대한 것들을 큰 그림을 저희가 가지고 가야 하고 파트너를 물색하고 선별하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상세화된 계획과 파트너십 조건과 협상에 필요한 각각의 주요 텀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국가가 현지화에 대한 베네핏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포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는 그러면 우리 내부에 있는 밸류체인 안에서는 연구와 개발을 할 것인지 생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판매 조직을 사실 현지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한번 그 실제 프레임워크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 사례들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실제로 의료기기와 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 스와치 같은 시계의 상황인데요. 볼륨이 큰 것이 프라이스는 좀 낮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볼륨은 작지만 프라이스나 프라핏이 굉장히 높은 이런 제품들이 군을 같이 전체로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커스터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프라핏이 더 높아지는 이게 이제 GE의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베이스 비즈니스는 하나인데 굉장히 멀티 컴포넌트를 가지고 해서 프라핏을 내고 있는 같은 원료를 가지고 되게 다른 제품군처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구성이고요. 인텔은 실제로 보면 론치 초기에 대부분의 수익성을 내고 전반적으로 갈수록 굉장히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런 게 이제 특히 전자 쪽은 특히 이런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시퀀싱도 사실 NGS 같은 경우나 저희 그 토탈 지놈 시퀀싱도 예전에 굉장히 비쌌다가 지금 굉장히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술 주도형들이 앞에 어쨌든 수익성들을 대부분 확보하고 개발비들을 다 앞에서 다 그 턴을 가져가고 그 뒤에 낮아지는 이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제약회사는 이제 프로젝트 타입별로 가는데 코스트는 사실 다들 비슷한데 특정 프로젝트가 굉장히 레버뉴가 높으면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블록버스터 위주의 프로핏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는 제약회사 구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주요 에셋을 되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보통 이거를 프로핏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모델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우리는 어디를 좀 차용하느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의료기기랑 조금 비슷한 거는 인텔의 구성에서 우리가 좀 많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앞쪽에 프로핏을 좀 많이 가져가고 특히 기술 주도형인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 대부분 R&D 코스트를 다 털어가시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야 하고요. 다양한 제품군을 한 기계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한 특히 클로즈드 시스템을 오퍼하시는 경우는 그 중에 몇 가지가 전반적인 프로핏을 리드하고 일부는 침투형이나 확장형의 제품군으로 굉장히 경쟁적인 가격, 그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있게끔 오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이런 거 우리는 기본은 어떤 구성을 중심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것에서 한번 활용하실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현지화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현지화는 근데 요즘은 아주 일찍이 지사를 사실은 설립하시고 이제 센터를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현지화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선 세금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하고요. 해당 지역의 인력들, 그리고 인건비와 증가 추세, 그다음에 인력의 관리 비율, 그다음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그런 기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되고 직원의 복지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고민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활용하실 수 있는 파트너십은 단순하게 계약만을 기반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부터 실제로 투자가 들어가는 M&A까지를 사실 같이 고려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일례를 들면 로지스틱스 비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지역적인 선택을 할 때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로지스틱스 코스트가 훨씬 낮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로 운송비가 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사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이런 나눔이 사실은 전반적인 굉장히 주요한 스토리라인들을 쭉 그 맥을 가지고 가는 보통의 방식이랑 좀 다르게 저희가 팩트 중심으로 각각의 것들을 많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안에서 좀 취사 선택을 하셔서 특정한 한두 가지 페이지만으로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너무나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했고요. 향후에도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 통해 가지고 저희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